소시에테제델의 증권발 대량 매도로 급락한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사흘간 4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투자 심리 악화로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코스닥은 83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 협력이 반도체와 배터리를 넘어 미래 첨단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방미 이틀 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혹독한 메모리 반도체 불황으로 SK하이닉스가 올해 10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1분기에만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4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 매출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세 곳이 올해 1분기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6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메모리 한파가 여전히 매섭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연간 적자가 1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는 2분기부터 시장이 회복돼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했던 최악의 영업 손실이 현실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 손실은 3조 4천억 원. 지난 2012년 SK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록한 영업 손실 1조 8천억 원에 더하면 2개 분기 만에 누적된 적자만 5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최대 적자 이후에도 매분기마다 2조 원 이상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적자 규모만 10조 원에 달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에서 이제 바닥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공급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업계의 메모리 재고 수준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도 감산 행렬에 동참한 만큼 반도체 재고 소진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진정돼 2분기에는 매출 반등이 가능할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챗 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AI 구동을 위해선 데이터 센터 서버용 DDR5,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등 최첨단 메모리 제품이 필수로 꼽힙니다. 현재 HBM 시장 장악력이 가장 높은 건 SK하이닉스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DDR5 고용량 서버 제품은 지난해보다 6배 이상, HBM은 50%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GPU에 HBM3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 업계 최초로 5세대 제품 HBM3E를 양산할 방침입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SK하이닉스지만 돌아올 호황기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협력이 반도체와 배터리를 넘어 미래 첨단 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방미 이틀 동안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사절단과 함께 다양한 경제 행사를 소화했습니다. 먼저 투자 신고식에서는 미국 기업 6곳에 19억 달러 규모 한국 투자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수소와 반도체, 친환경 등 첨단 산업 관련 생산 시설을 우리나라에 지을 예정입니다. 이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미국 소재 기업 코닝이 5년 동안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 K 콘텐츠에 대한 25억 달러 투자를 확정한 것까지 합치면 이번 방미 기간 현재까지 미국 기업이 약속한 한국 투자는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에 육박합니다. 윤 대통령은 투자 기업들에게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며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새로운 단계의 동맹으로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를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삼성, SK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안정적인 공급망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내 사업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고 구글과 IBM, 테슬라 등 미국 주요 기업 경영진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투자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양국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찾아 미 우주위원회 위원장인 해리스 부통령과 우주 분야 동맹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안보 협력에 집중했던 70년 한미 동맹이 이제는 첨단 기술, 공급망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SG증권바의 주가 폭락 사태의 여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나빠진 게 좀 눈에 띌 정도인데 코스피, 코스닥 벌써 닷새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두 시장 모두 낙폭을 1% 안쪽으로 방어하면서 단기 저점에 온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500억 원, 2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반도체 아웃, 배터리 인으로 정했는데요. 네. 반도체 대장주를 이처럼 팔아넘기는 동안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G화학 등 배터리 관련주는 담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장 초반 두 시장은 미국에서 불어온 은행 위기 때문에 악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오전 중 개인으로 중심으로 한 매수세에 상승 전환했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사들이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연일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들의 베팅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SG증권발 매도 폭탄 충격은 오늘도 좀 이어졌습니다. 일부 종목은 사흘째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종목도 있습니다. 예,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먼저 살펴보면요. 네.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성광까지 4종목은 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다만 3거래일 연속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3분의 1 토막이 남았는데요. 그 사이 이 지수를 사들인 종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제 폭락에 사들인 야수의 심장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SUG발 매도 사태에 충격을 받은 종목은 그때 당시 8개로 시작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4종목 외에 나머지 4개는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네. 먼저 다우데이터와 세방은요 20%를 넘나드는 낙폭을 보이긴 했지만 하한가까지 빠지진 않았고요. 다올투자증권과 하림지수는 한 자릿수 하락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개미들은 주가가 하한가를 찍은 지난 월요일부터 하림지주를 300억 원 넘게, 다올투자증권을 1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한가를 찍은 종목들의 매도 잔량이 여전히 최저가에 걸려 있어서 더 빠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과는 약간 대조적인 분위기죠. 시장 불안이 이처럼 계속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오는 금요일 증권사 CEO들과 상황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세히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출도 요즘 자동차가 1등인데 오늘 현대차가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42조인데 내년에 100조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신고가를 썼군요. 예, 말씀대로 장밋빛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와 오늘 예속된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를 계속해서 띄우는 모습인데요. 오늘 증권사들이 줄줄이 리포트를 내놨는데 13곳이 목표 주가를 올렸고 메리츠증권은 최고 35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네. 근거는 실적의 질인데요. 현대차가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남기는 이익이 도요타나 혼다를 따라잡고 있다는 거죠. 내년 시가총액 100조를 전망하는데 52주 신고가를 쓰자마자 개인들은 오늘 현대차 주식 54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최근 포스코 그룹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포스코 퓨처엠의 약세가 뼈아픕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30조 원에 달하는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도 주가가 4% 넘게 빠진 건데요. 네.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만드는 유일한 업체라는 강점이 있죠.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1,96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올랐지만 외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를 맛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불안한 환율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장 후반에 당국이 대놓고 개입을 하면서 좀 버텼는데 오늘은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원 1전 오른 1,336원 3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최고치인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2차 전지 투시 막하로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증시가 연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증시가 당분간 쉬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들이 국내 채권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신재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초 이후 약 넉 달 동안 개인이 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8조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국내 채권으로 국내 채권형 ETF를 4조 3천억 원어치 사들인 것은 물론 국내 채권형 적립식 펀드에도 4조 원 가까운 투자금이 몰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5월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분석에 이제는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는 만큼 가격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채권을 사도 되는 걸까? 채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채권에 투자할 적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주식과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하반기 미국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연준이 통화 완화, 즉 금리 인하 쪽으로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내 채권은 신용등급 A+ 이상의 회사채를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까지 만기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설명입니다. 퍼센트 수준의 채권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신용등급 대비 펀더멘털이 우수한 싱글 A+ 이상의 우량 회사채로 구성된 만기형 회사채 ETF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되기 전 채권에 투자해야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에 더해 이자 수익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채권의 경우 30년 만기 국채는 물론 경기 침체의 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용도가 더 낮은 하이힐드 채권 투자도 고려해볼 만한 투자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한편 국고채 금리는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년물과 5년, 10년물 모두 대부분 떨어지는 동안 2년물만 올랐는데요. 박스권에서 오르내리는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대형 이슈가 없는 상황인 만큼 외국인 수급이나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 이에 따라 대응책을 세우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을 더하면 테슬라 이익의 2배나 됩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아의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조 8천억 원대로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6조 4천억 원, 모비스까지 더하면 7조 원에 육박합니다. 테슬라와 GM의 1분기 순이익의 2배가량 앞섰고 글로벌 완성차 1위 도요타의 1분기 추정 영업이익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판매 대수 글로벌 3위에 올라선 데 이어 올해 실적으로도 글로벌 톱 완성차 업체 반열에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1분기 영업이익률은 10.5%로 역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사상 첫 연간 2자릿수 영업이익률 달성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처럼 현대차와 기아가 실적 호조를 보인 것은 고부가가치 차종의 판매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1분기 현대차가 판매한 차량 가운데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SUV의 비중이 57%대, 기아도 RV 판매 비중이 66%대로 오르며 이른바 판매 믹스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보조금 제외로 실적 공백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보조금 수혜 차량이 확정된 후 오히려 경쟁 상황이 나아졌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와 산타페, 기아는 EV9을 2분기부터 본격 출시하며 깜짝 실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인천과 동탄 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의 경우 구도심 빌라촌이 아닌 신도시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만 벌써 100건이 넘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동탄 신도시입니다. 이른바 빌라왕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는 수도권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전세 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 또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건지 오늘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탄 신도시. 아파트와 오피스텔 밀집 지역인데도 이례적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불거졌습니다. 무려 오피스텔 200여 실을 소유한 부부가 세금 문제로 파산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9명.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비해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오피스텔도 전세 사기의 무풍지대가 아닌 셈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가 연이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 전세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문제는 전세 사기를 기점으로 세입자들이 오피스텔, 빌라의 전세 계약을 꺼리며 이 같은 구조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를 여럿 돌아봤더니 오랫동안 임대업을 해온 집주인들의 매물도 나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안 되죠. 변제거리 안 돼요. 적으로 해야지. 보증금 이하로 떨어뜨려야지. 전세라는 제도 자체에 불신이 커진 상황. 본격적인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세 계약자를 물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세 자금의 불안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빌라촌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는 이처럼 수도권 오피스텔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사기의 수법이 진화하면서 순식간에 세입자가 피해자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기상천외한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을 전세 3억 원에 계약한 김영희 씨. 근저당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했지만
전세 사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계약 당일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기획 파산을 노리고 잠적했습니다. 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증빙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 하루아침에 오피스텔을 무단 점거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등본을 떼보니까 매매일이 그날로 찍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세금으로 이미 세팅되어 있던 바지 사장을 바로 동시 매매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 건축주는 저한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 이영미 씨.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해 이겼지만 결국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가진 재산을 아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고 위장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한 그 시점에 나와서 편의점 옆에 무슨 게스트하우스 조그만 거 하나를 얻어놨더라고요. 그 게스트하우스가 월세가 30만 원인데 그 30만 원이 와이프 통장에서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그게 이혼입니까? 현재 임대인 부부는 같이 살고 있고 편의점을 열어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수백만 원어치 금을 구매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그건 안 하겠는데 뭐 위장이혼 해가지고 뭐 제가 나와서 한 지가 좀 꽤 됐어요. 처음에 그 돈을 안 해주려고 안 해준 게 아니고 다음 달부터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유동성이 불안한 집주인들의 파산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세입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허그의 보증한도에 맞춰서 임대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가격과의 차액만큼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그런 여력이 있는 임대인과 없는 임대인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견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약 3,000명. 정부가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오피스텔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투자는 물론 아파트의 대체재로서의 가치도 떨어졌기 때문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싼 이른바 마이너스 피 매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분양 당시 수천 명에 달하는 청약자가 몰리며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분양권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던지는 이른바 마이너스 피가 등장한 겁니다. 2천만 원 정도 손해보고 팔겠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5%가 넘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피가 안 팔려요. 기존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높은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억 원 정도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소진되지 못해 경매시장에 나온 오피스텔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지난달 경매시장에서 오피스텔 10건 가운데 2건만 주인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자 아파트의 대체재로 떠올랐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뚝 떨어진 이유가 뭘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겹친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아파트 중심의 규제 완화로 인해 투자 상품과 주거 대체재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분양 실적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나 급감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일 정도로 공급 가뭄인 상태인 겁니다. 그나마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나 경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공급과 수요,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잃은 오피스텔의 부활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이제 막 흑자를 내기 시작한 쿠팡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결성되면서 강대강 대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조가 생기자마자 택배노조 간부가 쿠팡 직원을 폭행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택배노조 간부가 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좀 충격을 줬는데 어제는 무단 침입을 했다고요? 네, 일단 영상 제보가 들어와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좀 보시면 일단 이
영상에 나오는 곳은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있는 쿠팡 배송 캠프고요. 예. 내부 직원이 차량 문을 열자 이렇게 누군가 화물칸에서 내리는 모습이 이 폐쇄 회로에 포착이 됐습니다. 정체는 민주노총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인 원모 씨인데 이렇게 침입해서 1시간가량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 씨는 전날에도 배송 캠프를 찾아 다른 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이 영상을 좀 보고 오시죠. 네, 이렇게 폭언, 욕설은 물론 주먹질에 이어 헤드락까지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고 이 폭행 등의 혐의로 원 씨는 경찰에 입건돼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 씨는 민주노총 산하의 간부급인데 지난 24일 쿠팡의 노조 지회가 결성되자 이 내부 노조원들을 만나겠다는 명목으로 내부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쿠팡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CLS가 노조 간부 출입을 막은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며 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조의 대응이 워낙 강경했다 보니 인터넷에 이 영상이 많이 퍼졌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진 상황입니다. 시민들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노조가 아무래도 고용주에게 이제 고용을 받고 일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이니까 가불관계에서는 의뢰 위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봤자 위로 딱히 전달되는 것도 한정적일 거고 해서 그들이 좀 평화적이고 좀 온화한 수단으로 말을 했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선택한 수단이 폭력이지 않았나. 물론 노조분들도 억울한 면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과격한 행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집단 간에 더 현명한 합의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 폭행 사태가 벌어진 날이 마침 노조가 창립총회를 한 날입니다. 이게 뭐 시작부터 사측에 확실히 눈도장을 찍기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쿠팡의 물류배송자회사 CLS의 이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이날 결성이 됐는데요. 이들이 이날 주장한 것은 크게 5가지입니다. 해고 철회와 고용안전 보장, 생활물류법 준수, 분류작업 개선, 노동시간 단축, 프레시백의 회수, 세척 단가 현실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쿠팡 택배 노동자인 쿠팡 퀵플렉스들이 이 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세척 등으로 173분의 공짜 노동을 하고 이 식사와 휴게 시간은 하루에 불과 18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휴일 근무나 프레시백 회수율, 반품 교환 회수율 등은 기준으로 이 기사들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근거로 또 구역 회수라고 불리는 클렌징 위협을 수시로 당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쿠팡 노조는 이 퀵플렉스 노동자들이 월 평균 119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주당 평균 5.9일을 일하고 한 달 평균 4.8일밖에 쉬지 못해서 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쿠팡 측은 이제 반박하면서 이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뭐 사실과 다른 이제 불법 선동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CLS는 이 택배노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쿠팡 퀵플렉스들은 이 쿠팡에 소속된 이 택배 기사들이 아닙니다. 이 CLS는 지역 택배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고 있고요. 이 택배 대리점들은 개인 사업자인 배송 기사들과 위탁 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형태거든요. 이는 택배 대리점과 개인 사업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 쿠팡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또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앞서 택배 노조가 주장한 클렌징을 당한 사례, 이런 사례들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쿠팡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프레시백 회수 세척으로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시백 회수는 동료 차원에서 건당 100원을 주고 있고요. 또 세척의 경우에는 전문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 퀵플렉스들이 실제 세척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세척 기기에 넣기 전에 이 먼지가 좀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한 번씩 털어달라라고 했던 것이 좀 와전되면서 노조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노조가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이 월 149만 원, 요 수익도 평균 196만 원인 개인 사업자의 월 평균 소득과 319만 원인 일반 임금 근로자 수익보다 많고, 더군다나 퀵플렉스 상위 30%는 600만 원 이상을 벌어가고 있다고 한다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쿠팡은 이제 8년째 적자를 내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겨우 흑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뜻하지 않은 좀 내용을 겪게 됐습니다. 이 택배 노조가 이 사옥을 불법 점거했던 이 CJ 대한통운 사태도 생각이 나는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이 두 분기 연속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 사상 최대 연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이 26조에 달하다 보니 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같은 전통의 유통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커머스 업체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들 업체들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야 할 시기인데 이 노조와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 확장의 차질이 벌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의 CJ 대한통운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 택배 노조는 앞서 2021년부터 4차례 파업을 벌이다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지난해 2월 19일간 CJ 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CJ 대한통운은 택배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이 업무 방해와 시설물 파손 등 이 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가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는 27일 대단원에 막을 올립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시작된 긴축의 시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세계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보미, 장슬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난히 길었던 저금리 기조, 그리고 역사상 가장 급격하게 진행된 긴축 정책. 준비는 되지 않았고 결국 무방비 상태에서 미국 SVB 은행, 시그니처 은행 등이 파산했습니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There are a number of other banks who also have bond positions who are now experiencing losses, whether or not they have the capital to offset those losses. GFC 3세션에서는 위기 이후 도래할 보혜 재편에서 투자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봅니다. 박종학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는 올해 코스피가 한 차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왔을 때 수급 쪽에서 조금 한 차례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은 있으나 상승은 꽤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보면 12개월 포워드로 지금 한 14배가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조금 비싸죠. 코스피 상승의 핵심 키는 반도체에서 찾습니다. 결국은 저 반도체, IT 뭐 이런 섹터 그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은 거의 제로예요. 손실 보는 데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이쪽에서 모멘텀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반도체 산업은 미중 패권 경쟁의 중심에 놓여 있는 상황. 앞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향후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4세션에서는 블룸버그 선정 세계 최고 미래 전략가인 제이슨 쉔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이 대전환의 시대 미래 산업을 짚어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민간의 부채가 늘고 고금리까지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산업의 대전환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이슨 쉔커 회장은 최근 이뤄진 자본 비용 상승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큰 위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기술 산업이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Demographics, birth rates are relatively low. They're falling in every country. I know they're very low in Korea. They're falling in the US. They're falling in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Technology is going to be even more important than for helping us get to higher levels of economic growth. 제이슨 쉔커 회장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유망 산업 중 하나로 헬스케어를 꼽습니다. 출산율 하락과 더불어 노인 인구 증가, 특히 장수에 대한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산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ICT 산업은 미래 가치가 높다고 제이슨 쉔커 회장은 강조합니다. So I feel really good about Korean ICT industries, especially. I think, technology, like I say right now, is having a bit of a crunch on the software side, but those hardware demands are not going away. Korea does that really well. That's going to be a really big opportunity for Korea. 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제2차 냉전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한국 ICT 산업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우리 시장과 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 오는 27일 열리는 2023 GFC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AI 로봇을 잇따라 출시하는 가운데 KT가 국내 한 대형 리조트에서 호텔리어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혼자서도 엘리베이터를 척척 갈아타는가 하면 한 번에 객실 3곳의 주문을 소화하는 등 그야말로 밥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박혜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객실 내에서 QR코드를 찍고 주문하면 혼자 엘리베이터를 잡고 한 차례 갈아타기도 하며 호텔리어 로봇이 해당 물품을 신속하게 배달해 줍니다. 기존 배송 로봇은 한 번에 한 곳에만 배달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KT가 국내 대형 리조트에 도입한 로봇은 최대 3곳의 객실까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와 자동문과도 연결돼 사람과 똑같이 건물 곳곳을 누비며 배송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비대면 배송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고 호텔 측에선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경감에 더해 야간이나 새벽 등 인력이 부족한 시간에 추가 매출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조트에서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이 로봇은 총 126건의 배달을 완료하며 100만 원을 웃도는 매상을 올렸습니다. 밤에 주문하면 직원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런데 이걸 로봇이 오니까 진짜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엄마가 주문을 하셨는데 주문할 때 방법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서 더 쉽게 주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빠져나가면서 이 서비스업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없었어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당장 없었고 간절했죠. 이 로봇 사업과 고객사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 로봇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율주행, 원격 관제 등 KT의 디지털 플랫폼이 로봇 제조사와 기업, 개인 고객을 연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T는 상반기 중 전국의 호텔과 리조트, 병원과 주상복합 빌딩 등을 대상으로 배송 로봇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시 제조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 기능들을 업데이트하고 저희가 제조사한테 요구해서 전반적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로봇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데 건물 내 여러 가지 로봇 자동화 서비스 그리고 도시 내 스마트 시티 내 여러 가지 로봇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지금 KT는 이 과정에서 월 사용료 등으로 매출 증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KT 로봇 사업 관련 매출은 전년 대비 22%가량 증가하며 디지코 B2B 사업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AI 기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인 로봇.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이통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KT의 네트워크 역량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홍삼이 치매와 인지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 홍삼이 급증하는 치매 예방과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홍삼은 인삼을 수증기로 쪄서 말리는 과정에서 사포닌과 아미노당, 홍삼 다당체 등이 생성됩니다. 이들은 피로물질 농도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생성 호르몬을 촉진시키는데 식약처도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등 홍삼의 6가지 기능성을 인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치매와 인지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에도 홍삼 다당체가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작용 메커니즘을 확인해 국제학술지 최신호에 실었습니다. 건양대 연구팀은 총 18마리 쥐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변화를 분석했는데 홍삼 다당체를 투여한 알츠하이머 마우스군에서 뇌 시냅스와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유도하는 단백질들이 정상군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홍삼 다당체가 알츠하이머병의 다양한 증상에 효과적인 치료제 후보 물질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인체 대상 임상 시험을 거쳐 유효성과 안전성까지 입증된다면 홍삼이 고령화 추세 속 급증하는 치매 예방과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되는 치매 환자 수는 88만 명입니다. 사실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인 셈인데 급격한 고령화에 40년 뒤면 노인 5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울러 필름이 끊겼다라고 표현되는 블랙아웃, 알코올성 인지장애에도 홍삼이 효과가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삼육대 연구팀이 그룹당 15에서 20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알코올 투여 전 홍삼을 섭취시킨 결과 알코올 중독 반응 감소와 손상됐던 공간 작업 기억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홍삼이 알코올로 인한 신경염증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알코올 중독 반응과 인지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 또한 임상시험을 거쳐 유효성뿐 아니라 부작용 등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게 과제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많이 빠져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장 마감 후에 빅테크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나스닥 선물 특히나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이번 실적 그리고 월가 분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네, 두 기업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날 위태로웠던 이 미국 증시에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전날 미국 증시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어닝 쇼크에 은행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미국 선물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실적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예.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 오른 528억 달러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주단 순이익도 10%가량 상승했습니다. 특히 애저를 비롯한 클라우드 부문에서 220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점이 주요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부문이 레드오션이라고 지적해왔지만 우려와 달리 매출이 전년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서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라고 발표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월가에서는 1분기 매출이 511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은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내다봤었는데요. 부정적인 전망 속에 정규장에서 2%대 하락 마감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8.5% 급등했습니다. 네, 간밤 시장 흐름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 다행입니다. 알파벳 실적은 어땠나요, 그럼? 네, 알파벳도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제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4.8% 줄었지만 같은 기간 매출이 2.6% 늘었는데요. 알파벳은 우려했던 광고 매출이 545억 달러로 2분기 연속 감소한 반면 이 클라우드 부문에서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선방했습니다. 네.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74억 5천만 달러, 1억 9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자사주 매입에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발표한 점도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알파벳은 지난해에도 자사주 매입에 700억 달러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규장에서 2% 하락했던 알파벳은 시간의 거래에서 1.4%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두 기업 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긴 했습니다. 네. 이게 좀 한숨을 돌려도 되는 건지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 좋았던 실적과 달리 월가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레퀴지트 캐피탈은 빅테크 기업 실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광고 매출과 AI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광고 부문 매출이 부진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올해 빅테크 기업의 영업이익이 평균 14.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4분기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겁니다. 이런 추정의 근거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높은 PER 때문입니다. 얼마나 높길래요?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경우 이 PER이 무려 150배에 달하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테슬라 48배, 마이크로소프트는 31배 등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예. 이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PER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투자 자문업체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이 크리스 자카렐리 CIO는 빅테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호실적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이를 반기기보다는 증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빅테크들 좀 핵심 부문에서 매출이 좀 부진한 영향이 있었고 PER도 지금 높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냥 이 상황을 반기지는 말아야 한다. 이렇게 좀 분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빅테크 말고도 좀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많았습니다. 소매주들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좀 좋아하는 기업들인데 예. 맥도날드, 이 펩시코 등 소매주들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고물가 속에 각종 제품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늘렸기 때문인데요. 맥도날드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소매주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동일 매장 매출도 같은 기간 1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에서는 맥도날드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햄버거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소비가 더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불황기에는 이 패스트푸드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곤 합니다. 네. 펩시코 역시 패스트푸드 기업 매출 확대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펩시콜라 가격을 13% 넘게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펩시코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 올랐고 주당 순이익은 16%나 늘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기업 GM과 생활용품 제조업체 킴벌리 클라크도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소매주들이 특히 또 경기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해석을 좀 잘해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좋았다고 마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 같진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과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매주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해소 이후 이 소비자들의 지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은 맞지만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말한 건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수용치가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하나둘 지갑을 닫으면서 소매주들도 실적 쇼크를 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많았는데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에 보기로 한 퍼스트 리퍼블릭 영향이 좀 큰 하루였는데 금융권 리스크가 좀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전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이 은행 리스크를 다시 키웠는데요. 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현지 시간 24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현재 예금 보유액이 1,044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40% 넘게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450억 달러에도 한참 못 미쳤습니다. 네. 심지어 남은 예금에는 이 대형 은행들이 안정을 위해서 맡겼던 공동예금 3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실제 예금 이탈률은 57%에 달합니다. 절반 넘게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실적을 살펴보면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4일 실적 공개 전 이 정규장에서 12% 올랐던 주가는 하루 만에 50% 가까이 폭락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정말 끝날 듯 끝나질 않는 금융권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은행권 리스크 어쨌든 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건데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실적이 생각보다 더 부진했던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말 발생했던 은행 파산 사태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인지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을 확인한 다른 은행이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는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올해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다라거나 대출 금리를 재조정해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잠잠했던 은행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이번 5월 FOMC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금씩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페드 워치에 따르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는 전날 10%였는데 오늘 19%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실적 발표 이후 하루 새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핵 협의체를 창설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강화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달 초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인신 구속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엔 중견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